자, 새로운 스터디 시작합니다. 심리상담의 허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장성수 교수님의 새 책입니다. 자, 이 책으로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진행합니다. 자, 오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심리상담의 허와실의 발표 1장을 맡은 황철아라고 합니다. 책은 이제 이렇게 표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총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끝단락쯤에 이제 장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적어서 좀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상담자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 현상인데, 장 교수님이 상담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2장은 귀중한 만남이 나를 이끌었다 인데, 이거는 이제 현실 역동 상담이라는 거를 좀 만드신 배경과 그리고 본인의 성장 과정,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상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은 상담계가 갖고 있는 취약성, 그래서 이 책에 나와는 이제 허점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4장은 상담이 지닌 변색될 수 없는 가치. 뭐 여러 가지 상담이 취약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담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 제목을 보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 형식이어서 좀 책을 꼭 읽어보셔서 에피소드랑 같이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이제 우리 사회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이기심, 그리고 뭐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오는 부적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살률이 또 1인 이런 배경들, 그리고 에피소드를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도 돈 때문에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또 그려지고요. 그리고 어른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미 공부라는 그런 대학이라는 취업이라는 그런 경쟁사에 이미 저희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민족 특성인데, 이제 장 교수님이 표현하시기에는 우리 민족은 이제 정과 한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어서, 근데 이런 감정들의 이제 단점은 저희가 이제 학연주의, 지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의 장점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 사귀기가 어렵지, 한번 사귀고 나면은 좀 되게 퍼주고 잘해주고 내 편이 확실하게 되면은 챙겨주고 이런 정이 있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장 교수님이 상담자니까 상담자가 이 감정적인 민족 특성을 고려해야 될 때 저희가 상담에서 전통적으로 합리성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런 감정은 여러 가지 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이 감정적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혈연 관계가 압도적 우위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의 중심이 혈연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결국에는 우린 다 비슷해진다. 그 이유는 뭐 누굴 믿더라도 결국엔 부모는 자녀한테 꼭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바라고, 자녀 역시도 이제 부모님의 이제 무병장수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와도 결국에 비슷해진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뭐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족 중심이지 않나. 그래서 가족만 믿고 가족 아닌 사람은 좀 배척하고, 그리고 가족의 일이 있으면 가족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관계를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인데 앞에서 말했던 이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이제 주로 이제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관계라든지 뭐 도덕적 가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신흥 귀족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되게 오냐오냐 키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한다. 특히 관계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튀는 사회. 뭐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는 특히 집단주의 가치가 되게 강력한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제 성장도 하고 그리고 서구의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주의 가치보다 개인 자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런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결국에 살펴보면 그게 이제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가치를 거스르고 개인주의만라고 드러냈을 때 사실은 그것은 이제 다른 구성원들한테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학교 선생님이 겪는 고충 에피소드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뽑은 거는 상담자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직면시킬 거라는 상담 풍조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이 이제 전통적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뭔가 과거의 힘든 얘기 아니면 현재 그냥 힘든 얘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풍부하게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면 내담자가 이제 스스로 변화를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장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회의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담의 목표는 변화인데, 그런데 그 변화는 힘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방조하듯이 멀리서 볼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힘든지.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책임 소재를 가거나 외부로 돌리는 경향인데, 이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내담자들이 상담을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을 바라보면서, 장 교수님 생각은 결국 현재의 갈등은 본인이 반, 상대방이 반일 텐데,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이제 밖에 틈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등장 밑은 어두운 것인지, 그래서 좀 이 말도 좀 되게 재밌었어요. 내담자의 말은 반만 믿어라. 그래서 이건 뭐 그 같이 이렇게 한 철중님의 이제 말을 따온 건데요. 내담자들은 역시 그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사회적 상식을 풍부하게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1장에서 바라본 것처럼 이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지 상담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담이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쭉 하면 좋겠지만 단기 상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장은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가 지워졌어요? 네. 자, 이제 우리 1장 가지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이제 카메라 뒤에 계셔서 안 보이시지만 우리 이제 한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자, 우리 먼저 이 전체적으로 이 책에 대한 소감부터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실 얘기들 먼저 좀 1장 읽으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들 어떠셨는지. 저 안 읽은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상담을 배울 때 학교에서도 이제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담 처음 하면서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결국에는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화는 보이지 않는 룰이잖아요. 좀 표현이 좋은데요. 근데 저는 좀 요즘 책 좀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이 붙으니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붙었네. 청중들 좋네. 못 들었어. 뭐라고? 청중들이 아주 리액션이 좋아. 우리 아줌마 리액션. 아줌마들이 아침에 놀고 와가지고. 역지 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상담할 때 어려운 게 네.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나 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례 개념화를 해도 좀 뭔가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참 어렵다. 이거 어디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참 이런 게 있으면은 참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정리가 되고 이거를 따라서 내 남자를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졌던 거지. 우리의 이제 개념화 속에서는 그렇죠. 학교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화에서는 지금 교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각에 빠져서 개념화가 되니까 좀 현실과는 좀 멀어지는 시.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은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해야겠다거나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 또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도전하는 거야? 아니 너 이거 한 번도 안 봤어? 좀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이전 영상 좀 보고 와 너. 함께 해야지. 아니 옛날에 제가 이제 장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당신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무실을 열고 상담을 하셨을 때 그때 영등포 시장 쪽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되게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한 상담과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영등포 시장 우리 센터 근처인데? 그럼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영등포 시장에 명함 좀 돌려야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거기 많이 오신다고? 영등포 시장에서?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우리는 여기 누더지 센터가 아니라 이제 풀빛 옹이. 불빛 심리상담 센터가 저희가 영등포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어 선생님 그러잖아요. 자기 센터인데 우리 센터래. 그렇지. 왜 이제 문화적인 우리성? 그럼 우리성에 대한 내 남자가 가끔 나한테 물어. 도대체 선생님이 얘기하는 우린 진짜 엮이기 싫은 거 같다. 우리 또 그렇지 않죠. 우리 또 그렇잖아. 진짜 싫었다. 나도 가끔 헷갈려. 우리 어딘데? 근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그렇지 우리가 누구지? 그래서 아무튼 장 교수님이 계속 현장에서 상담을 하니까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그럼 반면 이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시거나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가 좀 이게 긴장이 좀 돼 있어. 조심스럽게. 그래도 우리도 반가워 지금 오랜만에 듣잖아. 그치? 난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 뭐 그렇다 이제. 한국.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좀 경험의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개업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죠. 대학 상담센터 그렇죠. 또는 그냥 상담 수련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현실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을 못 보게 되는 환경 속에 본인을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전 거기에 두 가지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보통 상담을 하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받고 싶어하는 상담자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자들의 특성이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 속에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치유했을 때는 좀 건강한 상담자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치유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 상담자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내담자보다 무언가 좀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처를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본인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고 극복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찌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해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바라본다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이분들이 야 나도 상처받아봐서 아는데 그게 너무 아파. 그것만 알려주는 거야. 아프다는 거. 그렇지. 많이 아프겠다. 많이 아플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 상처받아서 아픈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고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야 그게 많이 아프겠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건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야 상처받으면 안 돼. 너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상처받은 걸 치유를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상처받아도 네가 이겨낼 수 있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너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야. 많은 상담자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도 상처받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담자가 몸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상담자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건 상담자들의 또 특성이고 또 한 가지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둘이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상담자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 아니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를 추가하고 싶었어. 한 가지를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원래 그랬어. 유시민 작가가 그랬어. 뭔가 얘기할 때는 꼭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래? 얘기를 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야 그러면 나는 더 없어 보이겠네. 아니야 그 뒤는 중요하지가 않아.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싶었는데 까먹었어. 아니 나도 그 경험치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담자들이 되게 교과서적으로만 상담을 내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였어. 그거였어. 그래서 이 배운 것만 이 자리가 제일 힘들어. 네, 얘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서 그 상담자들이 배운 대로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지 맞아. 진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생각이나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화수 선생님 말을 토대로 보면 그 사람들도 그냥 자기 안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해봤지 내가 어떻게 얽혀있고 어떤 뭐 외부 자극이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고 어떤 관계 때문에 어려워졌는지를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거를 타파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관심 없다 상담자들 내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고민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는 걸로만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진짜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걸 책에서도 나와 있는 전 것처럼. 욕을 많이 먹었는데. 누가? 슈퍼비전 할 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넌 열매로 생각하니까요, 법은. 그래서 그런 고민 없는 태도가 열정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후배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입시 원서를 넣어놓고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니까 교수님이 계속 묻는 거야. 너 뭐 할 거냐? 계속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아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너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얘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사실은 그건 힘드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부야. 그래서 빨리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게 가장.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미 이 친구는 자기가 박사 가서 뭐 공부해서 교수 되기는 싫고, 근데 이제 교수님 봤을 때는 현장이 사실은 녹록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그냥 공부해라. 머리 똑똑하니까 박사 가고 포닥 가서 와서 교수하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싫대. 자기는 진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대학원 입시 원서를 넣었어 이미. 이미 원서를 넣었거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부터 취직해라. 그렇지. 네가 일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험조차 않은 상태에서 네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너는 되게 뜬구름 잡는 걸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잖아. 급하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부모님 기대가 있잖아. 자기가 갑자기 취직 준비한다면 막막하잖아. 그래서 그랬죠. 그런 감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 막막함. 취준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고민하겠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뭐 고민해봤자 뻔하지. 시험 보겠지 뭐. 일단 보기나 해보자 이러겠지. 아니 그럼 또 공 또 붙거든. 그럼 붙는데 안 갈 수가 있나? 똑똑한 게 문제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똑똑하면 인생을 망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안 똑똑했어. 맞지 애들만 맞지. 생각 안 하면 돼. 그냥. 술 마셨니? 개업도 한 2주 만에 하고. 아니 근데 진짜로 똑똑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그냥 그 원래 정해진 코스를 쭉 다 그냥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그 자기와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쉽지 않지. 맞아요. 그럼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되게 어떤 되게 장밋빛 미래가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어느 위치에 생각하면 다 비슷하잖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 왔을 때 잘 못 견디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상담하는 친구들도 본인이 어쨌든 그게 상처가 있어서 시작을 했건 일찍 시작을 했건 어쨌든 이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가 사회 전반을 봤을 때는 엘리트층인 거잖아요. 대학원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상담자들을 보는 내담자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개인 상담 중심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집단 상담을 와야 그렇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감각을 맞아요.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100% 동의. 근데 또 이게 상담자가 상담하는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드 뭐였지? 그 의사 얘기들을 다룬 의사 상담 얘기 말고. 상담 얘기 말고. 그러니까 그 미드 보면서 뭘 봤냐면 이제 그 의대가 가서 이제 인턴 생활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 있지만 그 전문가로서 이제 상황을 이제 의사가 돼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실수로 죽게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그려지는데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전문직이든 뭐 일을 하든 저런 직업적인 고충이 있을 텐데 쟤들은 효과적으로 그거를 고충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상담자는 그렇지 않은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인턴은 되게 시스템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면 있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 굉장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야. 뭐냐면 의사는 결과가 와요. 피드백이 온다. 그렇지. 근데 상담자들은 피드백이 안 오게 할 수 있어. 상담자가 요리조리 도망다니면. 그래서 집단을 와야 돼. 도망 못 가게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 근데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근데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내담자들도 조용히 그냥 떠나잖아.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말 굳이 안 하고. 그래서 들을 수도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먼저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련받는 이 세팅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수련생 유료 상담 글을 쓰잖아요. 근데 수련받는 뜸했어 왜 요즘? 책 쓰느라고. 책 팔고 했어요. 팔고 근데 내담자들도 돈을 안 내고 수련생 하나 받기 때문에 사실 못해. 그거에 대해서 잘 느끼지도 못하고 기대도 없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환자의 평가가 안 좋으면 그게 수익으로 귀결이 되고 병원뿐 아니라 모든 인턴을 데리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게 현실적인 성과가 나니까 피드백이 오는데 우리 이제 수련 세팅은 그런 이제 피드백이 안 올 수 있는 그치 무료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는 건데 돈 많은 상담자들이 많아서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저기 보시고 한마디. 돈 많은 것들이 상담하면 안 돼. 생계형 상담자들이 많아져야 우리 상담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누구? 나보다 얘가 더 힘든 것 아, 같아. 아니 그럼 거기 가장 우리 야 힘든 여기 진짜 인간가 그래. 야, 왜 우리 다 같이 하자냐. 왜 좋은 거네? 아니 여기는 발표자 자리예요. 여긴 제 자리고. 아 그래요? 정해졌어. 다음 주 여기 앉으실 거예요. 안 하고 싶네 갑자기. 만약에 거기 끝에 앉으시면은 근데 진짜 이화 선생님 이쪽만 보기 때문에 완전 딱 소개돼. 다행인 줄 알아. 거기 앉는 게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시작해서 두 가지. 일단 세 가지라고. 세 가지 귀여워. 세 가지. 아니 끝까지 안 들어 사람들 걱정하지 마. 일단 세 가지가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담자들이 현실감을 기를 수 있는 세 가지 할게. 세 가지. 그래. 생각났어. 생각. 첫 번째가 일단은 진짜 누나님이 말했던 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일단 경험을 하려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실패도 있고 하지만 상담자는 좋은 이유가 그런 좌절들이 상담하는데 아주 밑거름. 그렇죠.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직접 해보는 거, 취직을 해보는 거. 또 한 가지는 개업을 해보는 거예요. 좋죠. 이것도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사장이 돼보는 거야. 제가 이제 그 다음 쓸 글이 2급의 개업에 대한 글을 쓸 거예요. 좋네요. 그러니까 사장이 돼보면은 뭐냐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의 그 마음으로 가보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됐던 게 제가 이제 개업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이제 처음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니 길을 가는데 가게들이 정말 많은 거야. 그렇지. 나도 가게를 열었는데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모퉁이 가게도 그 되게 꿈을 갖고 차렸을 거 아니야. 그럼. 근데 장사가 안 돼. 안타까워.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냐고. 근데 그런 부모를 둔 내 남자. 그리고 부모님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동안 이런 것도 못 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을 해보니까 내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야. 사람에 대한. 그래서 역시 경험 많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뭐네. 연기 잘했어. 세 번째는 그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집단 상담. 그래. 집단 상담을 경험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여러 시각을 보고 상담자가 굳이 그걸 다 떠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몫을 경험해야 되는 몫이 상담자에게 떠맡겨지지만 집단 상담은 상담자가 내 남자들을 통제할 마음만 없앤다면 그렇지. 내가 비난받을 각오만 되어 있다면 그렇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다른 많은 시각들이 한 집단원에게 야 세상은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라는 걸 상담자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걸 싫어해. 다 자기가 이 내담자들이 자기 손 안에서 놀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못하면 지가 뒤지는 줄 알아. 그래서 집단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 리더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아프다라고 아프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 집단 지금 또 모집하신다고 이미 광고 한번 좀 얘기하시죠. 네. 토요일 저희가 오후 반에. 몇 시? 몇 시? 시간 안 그랬는데. 5시. 4시로 그랬잖아. 4시. 저도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저도요. 생계요. 우리 생계 많이 해. 오늘 뭐지? 월요일 저녁 7시 반이요. 월요일 저녁 저는 7시 반. 중구에 있지요. 그쵸, 동대문. 네. 저쪽은 당산. 역시 선배님은 다르다. 그럼. 어디 얘기해야지. 자, 저는 여기 합정. 화요일? 무슨 요일? 화요일 7시 반. 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저녁 수요일 합정입니다. 네. 우리만 소개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안 해. 그럼. 우리만 모아줘야지. 근데 내가 볼 때 니게 제일 좋았어. 자,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아직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아니 나도 인상. 첫 1장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아직 얘기 안 했어. 인상. 네. 나도 하고 네 싶어. 인상은 별로 안 좋아. 자, 그럼 우리 이제 머릿말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아니 그럼 미친님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니체님도 편하게 얘기하세요. 너 그러냐? 틈을 줘야지 얘기를 편하게. 아니 우리 니체님은 할 수 있어. 자, 우리 그럼 머릿말부터. 네. 저는 이 머릿말 읽으면서도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맞아요. 맥락들을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머릿말에서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하시죠.
이게 근데 뒤에 계속 나와서 저는 여기 지금 표시를 해야 되나? 아니 왜 뒤에 넘어가려고 지금 황철환 선생님 여기 연필로 많이 했구만. 지금 할 얘기 있는데. 표시를 해야겠구나. 안 읽었지 너? 아니야. 다 읽을 거야. 난 소중히 읽어서. 그 4쪽에 일반 정도 보면은 네. 상담의 현재와 근데 상담자의 어른의 역할. 그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든 상담자, 한국에 있는 상담자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맞아. 특히 상담자 어른 역할. 그렇지. 그걸 어려운데 상담의 현재화도 되게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상담의 현재화를 하려다 보면은 너무 그 틀에만 박혀서 되게 이 내담자한테 질문 취조하듯이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유연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진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상담자들이 수동 공격이 좀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리더를 상담자들이 집단 상담을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코리더들 교육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느낀 것들이 상담자들이 이 집단 상담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리더로서 뭔가 권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집단 상담은 그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불안이 너무 높고. 불안이 높고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집단에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담자와 단둘이서는 그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게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는 거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책임지긴 또 싫은 거야. 본인이 통제는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 싫어. 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야.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내가 무언가 앞길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책임질 수 있으려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데 본인이 통제는 하고 싶은데 책임지기 싫어. 이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책임지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이제 통제를 그렇죠. 계속하는. 통제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게 없거든. 그럼 뭐해? 그러니까 많은 상담자들이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도 하는 거 같이 근데 해. 그 통제도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하다고 그렇지. 하는 거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내에서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대학원 입시 원서를 넣었는데 네가 원서를 결국에는 포기하고 네가 만약에 취직을 했다. 그랬을 때 네가 힘들다. 그럼 감정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힘든 거 나한테 와서 내 탓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걔를 취직시켜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힘든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어른이 하는 게 그거거든. 어른이 뭐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다 뽑아놓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해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책임지잖아. 그렇지. 맨날 안 되면 엄마 욕하고 잘 되면 내 탓. 맞아.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담자한테는 야 너 상담 받니? 라고 묻잖아. 상담자는 너 오늘 상담하니? 라고 묻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는 거야. 그리고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우리 좀 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너 상담하러 가라. 왜냐면 상담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진짜. 좋은 시각이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확산은 안 될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기반함에 항상. 근데 이제 집단은 집단 상담 받는다는 얘기는 이상해. 집단 간다고. 집단하러 간다. 집단하러 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상담은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를 기대하고 받듯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상담자한테 가서 상담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른 역할을 기대하고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님으로 불러주는 것만 좋아하고 상담자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상담자라는 직업을 왜 이렇게 쉽게 보지 사람들이 근데? 되게 쉽게 보고 오잖아요. 쉽게 하잖아. 어렵지 않아 사실 상담자가 되는 길은. 그렇죠. 아니 요즘 또 대학원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7년 작년에 2급 상담자 자격증 발급수가 500건이 넘었어요. 제가 2018년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 대학원들이. 근데 뭐 여기 문제가 아니라 그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백종원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너무 쉽게 음식점 차린다. 아 그렇지. 교육을 안 받고 너무 고민이 없다. 맨날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망해할 건 망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강남의 개업한 우리 옛날에 같이 알고 있던 친구 요즘에 블로그에 글이 없나 올라와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나? 요즘 걱정도 좀 되고. 요즘 산 가시던데. 산. 산에?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진들? 카톡 사진들. 카톡 사진은 계속 바뀌셔. 아 그래? 산이 계속 바뀌어. 아니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오픈하는데 사실 잘 안 되지.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개업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홍보. 근데 많은 이제 상담자들이 그거를 좀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생각을 아예 못하는. 뭐 개업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그랬지. 아니 그의 이유가 말고 다른 후배한테. 그 결국에 네가 살 길은 개업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블로그를 해라.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또 찔리네. 또 블로그도 안 하시는 거. 아우 떳떳해.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러니까. 많이 오신다고. 존경스러워. 네. 저는 요 머릿말 읽으면서 요 말이 좀 5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내가 현직 교수로 재직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파문 당했을지도 모른다. 누가 뭐래도 나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많은 상담을 해왔다. 그래서 뭐 장칼이라는 별명이 붙고 비주류니 사이비니 하는 식의 비난이 무수히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교수님이시니까. 그렇지. 망정이지. 재직했으니 망정이지.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렇게 파문 당하실 분들이 좀 예측이 안 나. 아니 왜 없어? 뭐가 없어? 뭐 할 때마다 해. 아니 이런 게 없잖아. 아 자격증 못할 마지막 초강수가 있어. 할 때마다 해. 하기는 안 뺐을 거 아니야. 하기는 못 하긴 뺐지. 못 뺐지. 그거라도 있으면 되잖아. 워낙 욕을 많이 하고. 나 진짜 얼마 전에 교수님이 꿈에 나왔어. 학교 교수님. 왜? 나 개업했던 게 좀 교수님한테 마음이 찔렸나 걸렸나 봐. 보다. 인사드렸어요? 못 인사드렸어? 드렸지. 아직.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꿈에 나오셔가지고 막 나를 혼내시는데 빨리 가라. 긴장할 만하겠다. 아니 정우성이야 오빠도. 정우성도 그러잖아. 난민들 얘기할 때 어떻게 소신 있게 발언하냐 했는데 난 잃을 게 없다. 정우성이야 정우성 오빠. 정우성은 잃을 게 많은데. 자기가 작품만 안 하면 되지 뭐. 작품을 읽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1장? 자, 1장 뭐 워낙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들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근데 저는 여기 장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장 교수님도 드랍된 사례가 정말 많구나. 그럼 되지. 더 많지요. 더 많을 수 있죠. 정말. 그러니까 직면시켰는데 안 와.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반가워? 나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교수님이 직면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무섭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교수님이시지, 막 연세도 있으시지, 막 그런 어른이 나한테 막 혼을 내.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무섭지. 상승 중이. 저는 그러니까 집단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혼자 이제 있고 혼자 생각하고 지내고 이래서 그게 참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얘기하는 걸 믿고 남이 얘기하는 걸 안 믿는다는 게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믿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믿는 거 아니고? 다 믿어. 저 사람이 나를 속인 거라 생각은 정말 나랑 진짜 달라. 난 다 안 믿어.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너무 그냥 믿어. 그래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과일 살 때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욕할 뻔했어. 과일을 그냥 골라.
아니 맨 앞에 있는 걸. 아저씨가 골라줘. 그래서 이거 좋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야 그거 사면 안 되지. 그거 그 사람이 이제 안 팔면 상품성 없는 거 너 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를 때랑은 다르네요. 기계 같은 거 사거나 이럴 때는. 뭐 그런 근데 그거 아니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잖아. 맞아. 나는 그냥 나는 내가 만약에 과일 장수 하면은 좋은 걸 선생님한테 팔고 안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얘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 진짜 아직 현실감 많이 길러야겠다. 너 한참 있다 개업해야 되겠어. 아니 개업을 시켜야지 얘가 살 것 같아. 현실감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가족이 참 진짜 종교 이상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한테 그러거든. 가족한테는 나는 못 먹어도 가족은 그치. 좋은 걸 줘. 그렇지. 근데 우리가 남한테는 안 좋은 거 주고 좋은 건 우리 가족이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한 거 같아. 맞아. 저는 이제 장 교수님 이렇게 수업 학부 때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분은 내담자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자기 사람으로 정말 딱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삼성이잖아. 또 하나의 가족처럼 다가와가지고 못 오셨어? 아무 말 대잔치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한번 이제 뭐 그러셨다면서요. 자기 뭐 출간 기념회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이런 자리 올 때는 얼마 정도 갖고 와라.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망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 사람 마음 진짜 상하게 하는 그 중에 하나는 돈이잖아. 하긴 맞아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 그 정산하는데 그걸로 우리 이모 그렇지, 사람 마음이 그래. 고모부가 나 10만 원 했는데 얘 5만 원 했는데 내일 가서 얘기한다. 맞아, 그 빈정상해. 근데 나 확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누나 이름 봤어? 봤지. 너 많이 했어? 생경이잖아요. 마음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스터디하기 전 황찬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어쩌면 이 어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래도 너 가서 한번 인사드려라 이렇게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황철원 선생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 역할을 잘 안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되게 열심히 그런 걸 하셨는데 자식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 뭐 수고스럽게 가냐. 그렇지. 뭐 당신이 가니까 그럼 됐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근데 또 그럼 뭐 어머니 내가 갈까요? 그러면은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는 또 하셔. 그러니까 옛날 집안일도 그래. 집안일도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어머니 나한테 안 시키니까 내가 집안일 하는 걸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내가 할까 그랬더니 하래. 근데 이제 그래서 친척들 간에도 내가 좀 우리 사촌 동생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근데 내가 바쁘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갔다 오셨어. 그래서 내가 뭐 엄마 걔 어때? 그랬더니 그냥 뭐 그래도 괜찮아. 괜찮으면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아무튼 그때 바빠서 가야될 것도 아니고 되게 친한 친척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못 간 거지. 가야될 생각조차 안 한 거야. 누가 가라 그러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이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괜찮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촌의 부모님 우리 이제 어린 감정이 되게 상한 거야. 현식이 안 왔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환갑 때 이제 전화 올 때 뭐라 하시더라고. 그때 나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이래서 어른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지. 부모가. 이래서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외가가 형제가 많으신데 진짜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친척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개업할 때 이모들이 엄청 하잖아. 그치? 그 인테리어를 다 알아주신 거잖아. 그리고 병원에 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 다 각자야. 그 판넬마다 다 움직이는 거야. 그게 또 사촌 동생들까지 다 나 책을 내면 사촌 동생들이 책을 다 사서 주변에 다 뿌리는 거야. 너의 육촌이지. 그치, 엄마 사촌이니까. 그치. 이모의 딸이 뭐 몇 권을 사서 다 돌리고. 거기 팔촌이고. 팔촌이고. 아니 이모의 이렇게 딸은 알려줘야 사촌이지. 이모의 딸은 딸. 사촌이지. 이모의 딸.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사촌 말고 이거 계산이 안 돼가지고 못 간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사촌. 내 네 사촌. 내 사촌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책을 수월하게 냈겠구나. 아니 근데 또 책이 안 팔린다고. 그게 그래도 가족이 사서. 그나마. 다행이네 참. 책 좀 팔려야 될 텐데. 제목. 이해받고 싶은 아주 작은 욕심이라고. 야
아 제목 좋아. 아니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게 책을 쓰면 이게 다 깔리는 거야? 시스템이? 와, 근데 대형 서점에. 그래서 내가 광주에 교보문고 갔는데 책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건 다 있지. 우리 나부랭이 책이 있어. 우리는 신기해했지. 아니 근데 도서관에서만 이거 신청해도요 한 2천만 원 금방 팔려. 그럼 도서관에서는 내가 우리 도서관에 신청해줄게. 알았어. 나 네이버도 이름도 하기가 이거 구입해달라고 내가 할게. 고마워. 하여간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뭉치는데 그 외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눔이 거기까지 막 넓게 펴지면 더 좋을 건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좀 이렇게 내 집단으로 모이게 돼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자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물론 이 거리감이 매우 중요한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무기죠. 사실은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상담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되 나누는 피드백은 가족 정도의 그런 세밀함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서양에서 상담은 일단 이런 거리감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그게 이게 너무나 체득이 돼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득이 돼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담이 발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저희는 그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잘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박 선생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저도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느꼈던 게 상담자들이 이걸 너무 간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얘기를 들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끈끈해서 힘들어. 근데 그 너무 끈끈해서 힘들어서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게 답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거리를 가족 간에는 두는 게 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담자가 그 정도의 거리를 일단 유지해 주는 게 답이냐 처음부터 이거를 고민해 봤을 때는 그렇지. 일단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뭐 교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저희 그런 표현이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내준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있듯이 저도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뭐 아버지에 대해서 뭐 남자로서 또는 아빠로서 뭐 남편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제가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면도 있잖아, 면도. 이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해? 몰랐어 나는 그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무슨 뭐 있어? 이 꺾는 기술이 있나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지? 내가 이제 나는 면도를 아빠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대학을 갔는데 한 선배가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야 면도 그렇게 하면은 이거 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근데 저는 그게 그래 학습이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누가 알려준다는 게.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형한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했던 형인데 그 형한테 막 그런 가족 정도의 애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이 하는 일이라면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지금 울컥하는데? 좀 그렇죠. 근데 콩만 가능한 것 같아 의사 선생님. 왜? 면도 아니 너도 한 번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걸 배워봐. 그렇지. 너도 관계 모르다가 관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았잖아 집단에서. 제가 언제요? 야, 사수한테는 그 선택할 때는 너한테 이화수가 있잖아. 그래도 여기 다 있지. 너 사회생활 좀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 상담자가 일단은 근데 그 정도까지 다가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그냥 스칠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누가 쉽게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왜냐면 뭐 다 하는 거지. 아까 황찬환 선생님 반응처럼 뭐 배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뭐 저도 뭐 배는 배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이 그걸 알려줌으로써 이 형이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상담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면 일단 뭐 라포도 굉장히 끈끈해질 테고 근데 상담자들이 그걸 좀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가족 간에서 받은 상처가 상담자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 줬던 상처를 내담자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냥 이런 얘기 하면 나는 어려워. 왜? 그러니까 우리 집
뭐 상처 주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냥 다 독립적이야 그냥. 별로 그냥 그 내 엄마가 나한테 뭘 이렇게 강하게 푸시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내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상담하면 그 거리감을 좁히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옵션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안 했을 때 이제 가족적으로 못 느끼니까 그러면 이게 또 내가 또 이게 또 들어봤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선생님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예, 집에서 아예 그냥 박치당하고 방임. 그거 아닌가요? 못 느꼈다 그러시니까. 뭐 근데 우리 아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내 가족이 다 각자 그렇게 독립적이에요. 진짜. 동생도 그렇고. 근데 신기하네. 근데 학철 선생님이 그렇다고 내담자들이한테 감정을 안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담자들이 또 꾸준하게 상담을 그렇죠. 또 꾸준히 받잖아.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감정까지 전달하니까 내담자는 적절한 거리가 딱 적절한 거리감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가족 정도로 가까워지면 더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런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는 감정가들을 계속 나누니까 어쩌면 내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상담자들은 이제 거리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감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기 그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30페이지에 보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감정 자체가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라서 그런 거고 그것을 제어하려는 건지도 모른다. 그거는 이제 심리 상담을 발달시킨 서구 사회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각별히 내담자의 감정에 기민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상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잘 다루기 어려워하니까 사실은 내담자들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정도만 반응을 하거나 또 일부 상담자들은 왜 나한테 화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마치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처럼 피드백을 이제 주니까 내담자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그러면은 알아서 내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나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들 갖죠. 그 반응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나한테 화를 내는데 상담자가 그걸 분석해 주는 거. 네가 얘 또 화내는 거네. 너의 이런 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난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을 때 진짜 좀 되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은 해야 돼. 좋아. 분석은 해야 되는데 이제 상담자들이 그거를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받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피드백은 나에 대한 피드백대로. 그러니까 아까 그 철중님이 반반만 믿어라 내담자의 말들은 이런 것처럼 반은 믿어야 돼. 상담자한테 피드백을 하면 물론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지만 상담자에 대한 피드백 반은 상담자의 몫이에요. 그럼 그 몫은 상담자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빨리 분석해버린다거나. 그렇죠. 빨리 감정적으로 이제 그 감정은 뭐 적절하지 않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좀 억제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좀 빡이 치죠. 그러니까 마치 아파서 왔는데 아파서 소리치는 사람한테 네가 아픈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내담자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블로그 와서 하소연을 정말 많이 합니다. 상담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 근데 진짜 많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기가 알아준다고 여길 때 비로소 마음이 빗장을 풀고 자신을 개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화수 선생님이 우리가 직면시키는 것도 이게 꽤 큰 스크래치 때문에 장 교수님을 얼마나 무섭겠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 교수님이 이 감정 헤아림을 너무 잘해 주셔요. 사실은 이제 박지현 선생님이 그 장 교수님 하시는 애제자. 그쵸, 애제자. 시제자. 심연회. 그 한국적 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 심연의 아주 핵심 멤버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 스터디에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팔고 장 교수님 그 퇴임식에서 갔다 왔잖아요. 박지서 선생님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저도 초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보고 여자인 줄 아셨다가 계속 놀라셔가지고 몇 번이고 얘기하셨죠. 아, 그래? 자, 그래서요. 어지러워 나. 네. 그래서 그 공감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시는데 공감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핵심 감정,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딱 헤아려 줄 때 그게 제대로 된 그렇죠. 공감이지 아무 때나 그 감정 느껴진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박지현 선생님 좀 아무 때나 좀 해야 돼. 그죠? 교수님이 너무 헤아리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져서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그게 막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비난처럼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연에 일반인들도 많고, 네. 그렇죠. 장 교수님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는 내담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걸 정확히 교수님이 짚어주니까 쓴소리를 하셔도 맞아요. 그게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직원들이 그냥 쓴소리가 일상화처럼 돼 있어서 아니 근데 이게 쓴소리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얘기잖아. 그렇지. 딱 핵심을 찌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면시키기. 직면시키기가 다른 말로 하면 쓴소리다. 쓴소리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쓴소리 좋았어요 저는. 그 단어 설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상처라고 하지 말아라. 그 하나는 얘기하는 얘기 저희 이제 마무리 때. 뒤에 네. 진짜 나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먼저 해야겠다. 예, 경쟁이 살이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집단에서 저희가 진짜 내담자들한테 많이 그렇죠.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포스트잇을 적어놓고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화를 내는 거하고 비난이랑 무슨 차이일까? 나는 정말 화가 나서 감정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비난으로 들을 때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이-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시면 분명히 알아요. 한 3살, 4살 애들은 비난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그러니까 그거 아닐까? 화는 내 마음 좀 알아줘. 상대방한테 그 비난은 알아주지만 그냥 너 그냥 얘는 이렇게 너 싫어. 짓누르는 짓누르지. 건가요? 넌 못 알아주는 애야. 이렇게 하는 거죠. 폄하 아닌 게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은 기본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이제 화는 평가 없이 일단은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꾸만 우리가 뭐 원인 찾기 놀이를 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제 그러면 타인 비난이나 자기 비난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은 좀. 근데 어른들은 사실 거의 다 비난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죠. 저 화나 비난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뭐 부부 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동료랑 싸움을 하더라도 자식이 걱정돼도 그렇지 서로 그냥 각자 화가 난 건데 서로를 비난하다가 더 많이 깨지니까. 맞아요.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화랑 비난을 구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배울 때도 맞으면서 이게는 사랑의 죄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화나는 감정과 비난, 교육 이게 사실은 다 우리는 구별하고 단어로는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다 모호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그게 싫어서 쓴소리를 해도 비난으로 듣고 교육을 해도 비난으로 듣고 이게 너무나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아니 심지어 그거 있는데 나도 한 번만 비난은 위계가 두 번에 있네 들어보니까 위계? 화는 동등하게 그냥 감정을 나이 상관없이 얘기하는 건데 위에서 비난은 이게 잘못했다. 그렇죠. 위아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문화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그게 있었어요.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감정,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타인한테는 부담감을 준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메시지를 하면 서양에서는 거의 소통 가능성이 100으로 올라가요.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이 속상해. 그럼 걔도 진짜 너 속상해서 이러는데 한국 문화에서 야 오늘 허트런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난 좀 속상한 것 같아.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한국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조건 비난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 문화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역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역할이 직함이라는 게 뭐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지는 문화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냥 역할이잖아요. 자기가 뭐 상담자 역할, 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역할을 존중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난 같은 거는 취하고. 우리는 뭐 까라면 까는 문화지. 근데 진짜 그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집단에서 누군가가 집단주의인데 누군가 나한테 너 때문에 속상해 이러면 우리 이 그룹이 나 때문에 뭔가 잘못 흘러간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되게 위협적으로 들리겠다 싶네.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가족이나 이렇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그게 어떤 성폭행, 성폭력 관련된 문제들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야 참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어떤 전체가 흔들리는 거를 딱 이제 방해하는 거 아닐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통일돼서 군대도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가야 돼. 군대에서 지금 이런 거 배우잖아. 맞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저도 군대는 굉장히 군대는 큰 문화라고. 군대에서 위계적인 거 엄청 강요해. 행정, 그러니까 아까도 서양의 말했잖아. 사실은 행정 방식, 이제 이런 위계적인 행정 방식 이게 사실은 그 서양에서도 그게 발달했던 이유가 사실 군대 문화 때문에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 군대 문화를 일단은 첫 사회생활을 군대로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쉽게 좀 사라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아니, 그래서 군대 가서 배운 그 느낌을 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은 잘한다 그래. 그렇지. 막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하고 뭐 오기 전에 뭘 해주고 막 청소 미리 하고 막 나 군대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관심사까지. 호달면 그런 걸 배우는 거. 아까도 그랬잖아. 뭐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 뭐였지? 몰라. 까먹었다. 넘어가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교육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사실 지금은 애들이 한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둘, 셋밖에 없는데도 네가 첫째니까 더 뭐 대접을 참으라든지 이런 서열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와이프는 이제 첫째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힘들었거든. 첫째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힘들어서 우리는 아이들은 어차피 동등하니까 좀 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첫째니까 둘째니까 형한테는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만 있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째가 둘째한테 잔소리할 때 못하게 해요. 너는 얘 형이지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서로가 동등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젊은 부부들도 그게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저희 누님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걸 제가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치. 네가 부모다. 그렇죠. 자꾸만 책임을 부여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거야 형제들이 한 10명일 때는 필요한데 이제 꼴랑 둘밖에 없는데도 나이 털도 얼마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하니까 형제들 간에 계속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오빠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만 남으면 이제 오빠가 네 부모나 똑같은 거야 말 들어. 그러면서 빗자루 엄마 힘내들면서 이거 아직도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 첫째들 그렇게 하셨어? 첫째들 어땠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을 두 분 다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시간 되게 짧았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우리 둘만 남아있는 시간.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한 5살 때쯤 이제 2살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가 잠깐 신문을 돌리러 한두 시간 나가 계셨던 건데 저한테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항상 어머니가 나가실 때 이제 저한테 밖에 누가 두드려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리고 네가 동생 좀 챙겨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많이 일 나가시고 그리고 동생이랑 둘이 있으면은 저 동생이 저 밥도 차려주고. 아니 동생을 그냥 먹었구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볼 이런- 생각이 없는데 동생이 형 밥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은 굶어 거리잖아. 그래서 동생은 그게 불만이지 왜 형은 형 역할 안 하냐고. 그렇지. 그러겠다 진짜.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제 그랬어요? 그렇죠. 마무리예요? 서열 문화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우리 누다심 센터 협약센터에서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직장 내 평등한 소통 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진짜 좀 제대로 얘기해 보자. 네. 근데- 리더십은요?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우리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지. 아니 위계적인 이 사회에서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일단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가치 있다고 느끼면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 CEO들 제가 만나봤을 때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아쉬움을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불만이 있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퇴사할 때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야. 퇴사할 땐 얘기해 줘. 자기 너무 힘들대. 그럼 그 얘기를 미리 했으면 자기도 좀 바꾸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요즘에는 다 호칭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니 나라고 뭐 대표고 말단이고. 근데 다 나눠져 있잖아. 또 그치, 과장, 네, 부사장 다 있지. 근데 호칭이 좀 이렇게 이렇게 동등하면은 진짜 소통이 좀 되시나요? 그럼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당장 그걸로 뭐 이렇게 크게 뭘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한번 이제 도전 프로젝트로 갖고 있는 거 그쵸? 네, 아는 척 할까요? 아 그럼요. 자 우리 도전 한번 외치고 마무리 이거 네. 할까? 어떻게 프로젝트? 하나 둘 셋 도전! 좋아 이런 거 군대 문화 좋아. 아니 근데 진짜 거기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게 뭐 구조 자체 위계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에너지 자체를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남한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많이 써. 아니 그리고 일 자체가 이게 아래에서 보고로 올라가는 문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서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그 결국에 사장이 핵심이니까 사장이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아래에서 보고 올라가. 그렇지. 그런 구조가 아니면 그런 구조를 한번 우리 학자 선생님이 또 사업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한번 그렇게 좀 컨설팅 해드려. 그럼요. 자, 내 거 차려보고. 그래요. 자, 오늘 이제 1장 저희가 했는데요. 오늘 1장 읽으시면서 각자 좀, 이거는 좀 나한테 좀 의미있게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순식간에 끝나네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게 이렇게 바로 권력 행사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권력 행사야?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 거지. 저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부터 해도 되는 안 거예요? 돼요. 봐봐. 정말 어른 상담자 어른 역할이라서 어른을 이렇게 그래요. 모실게요, 어른으로. 자, 저는 뭐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그 상처 부분은 박 선생님이 한다니까 내가 살짝 넘기고 네. 이제 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65페이지에 심리 상담의 목표는 변화다. 그러니까 증상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스스로 자각한 후에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내담자가 충분히 공감을 받으면 비로소 여유가 생겨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상담계의 믿음은 너무 낙관적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습관이나 습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아픈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수 있을까?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보듬어주거나 기다리지 않고 지적이나 비평을 가하면 이제 뭐 상처받았다 화해한 사람들이 많다. 여기까지만 일단 상처 얘기는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또 저는 이제 제가 그 개인 상담을 이제 접수 면담만 이렇게 할 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은 거냐 변화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정말 열의 9은 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변화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수 면담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변화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상담 너무 어렵게 얘기하셨네. 그런가? 거대한 아니, 처음부터 너무 크게 그랬어? 던졌어. 그러니까 상담에 급한데. 그러니까 상담자들도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맞아요. 사실은 내담자들도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냐? 자기 그냥 상담만 받으면 나아지는 줄 알았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상담을 받으면 마법의 약을 먹는 건 줄 알았대. 이것만 먹으면 샤랄라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아니지.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실제로 변하고 나면 어렵진 않다. 그렇지. 그렇지. 뭐든지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에서 혼자 있는 게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상담자가 같이 아파하고 안전하다. 같이 버티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들이 그것까지 기대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도 이런 어떤 걸 바뀌어야 되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내담자분들에게 상담이 어떤 거고 상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전달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버텨내는 수 있는 게 혼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 시간 없으니까 얼른 하시죠. 저는 거기에 좀 부연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보다 상담 경력이 많은 이제 그 상담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개인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소진이 됐다고. 근데 이제 제가 공개 영상을 하는 걸 보고 아, 나한테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보다 이제 경력이 많으신데도 이제 저한테 와서 본인 소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근데 뭐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그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 친구랑 그래서 하여튼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분도 본인의 상처가 있으신데 그걸 좀 극복해 보시려고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러시면서 사실 주변 환경이 변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했는데 자기가 상담도 공부하고 힘이 생기셔서 부모님하고 소통하게 됐고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었는데 얘기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안정이 됐고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주변 환경은 변했는데 자기는 옛날 모습처럼 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옛날처럼 극복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변 변화도 극복의 문제였던 거야. 지금까지 극복하려고 사셨으니까 근데 그게 주변 환경 그래서 본인이 극복했는데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시고 더 뭔가 극복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담을 시작한 동기가 사라졌잖아요. 상담은 본인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던 건데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소진이 되신 거예요. 상담자, 내담자들 얘기를 듣는 게 이제 더 이상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오래 제가 상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보다 뭐 어차피 환경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시면 선생님이 그렇도록 바라던 환경이 지금 주변에 있지 않으시냐.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안에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떠시냐. 더 이상 이제 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상담도 그만하시라. 지금 이미 동기가 없어지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을 하셔도 되니까 지금 변화되어 있는 환경을 본인이 일단 받아들여 보시라. 그 안에서 사랑을 평생 동안 못 받고 살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좀 먹으면서 잘하시라. 그러고 나서 그게 충분했다고 느껴지시고 그러시면 다시 상담을 하시라. 그러면 그때 소진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전혀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주 동안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변화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좀 구현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실제 변화를 좀 시작해 볼지를 선택의 문제로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다 선생님이 그 접수 면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변화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해는 이런 과정이 있다. 뭘 하시겠냐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이거를 그런 문제를 끌고 오지 자체도 못한다는 거죠. 쓴소리도 못하고 그냥 공감해주고 본인도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패턴 안에서 어떤 선택을 내담자들이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거 사실은 굉장히 상담자한테 중요한 능력인데 많은 상담자들이 이것마저도 못한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르 선생님이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시죠. 저는 그냥 간략하게 감정적인 민족 특성 해가지고 뭐 31페이지에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은 심령이 상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래서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외국 애들은 너무 뭐 여행을 가보긴 했지만 너무 인정이 없어 애들이. 뭐 먹을 때도 뭐 딱 보면 알잖아.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짜증나. 다 돈이야. 나는 유럽 가서 진짜 싫은 게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나 너무 삐치더라고. 화장실 심정이 이상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문화에 이제 다르니까 그런데 나는 감정이 상하더라고. 이거 보면 이제 무시하는 거를. 그래서 나는 유럽 가기 싫어졌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공과 사를 구분 못 하셨군요.
나랑 공과사기 부분을 잘 안 하거든.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이 좋다. 아 나는 다른 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얘기해. 그 상처 얘기에 상처 안 했잖아. 상처 얘기 상처 될 때문에. 다른 것도 되게 난 감명 깊은 게 있었는데. 아니야, 상처 얘기해. 알았어. 그럼 그들이 이건 명령이야. 아 진짜. 여기 65페이지에 보면은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보듬어 주거나 기다리지 않고 지적이나 비평을 가하면 상처받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상처받았다는 말은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지 합당한 지적 앞에서 상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며 그 어떤 존재보다 강인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극이나 도전 앞에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이 문장, 이게 단락을 읽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좀 안심시켜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집단에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나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 집단에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만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타이밍에서 속상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를 잘 못 듣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기 욕먹을 거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뭐 하는 얘기인 것도 있는데 그걸 그냥 나를 아프게 하려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수동적인 게 정말 싫거든요. 이게 난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이러는 게 왜 자기를 그렇게 의뢰의 위치에 두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럼 상처 받아봐야 돼. 상처 너무 안 받아. 나도 가질게. 나도 아실 게 없어. 많지.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으면 나는 한편으로는 그냥 그 사람의 하는 말이인 거지. 그게 나한테 뭐 어떤 내 가치를 막 깎아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를 되게 뭐 폄하한다라든지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동등한 입장으로 본인은 좀 높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래요? 그만해. 많이 먹었다 아이가. 아 그런 거야? 형 가야 돼. 몰랐어. 네네. 자 그리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겠다. 내 말을 하고 있으면 너무 네 말을 참으면 돼. 잘 생각하지 마. 난 그걸 혹시 힘들어. 하실 얘기 있어요. 있으세요? 네, 하세요. 네. 아니요. 하세요. 니츠님 얘기는 먼저 듣고 싶어요. 제 얘기 먼저 듣고 싶어요. 아니 끝났어요. 마무리하세요. 아니 마무리했어요 저. 마무리했어요. 다 마무리 안 돼요? 아니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제가 집단. 시간 때문에 그렇구나. 좀 얘기하면요. 가족, 저는 좀 약간 공감이 안 됐던 게, 상담했을 때, 내담, 6페이지에, 5페이지 보면, 여기 장 선생님이 애착관계가 잘 맺었던 자가 분리불안을 덜 느끼게 마련이라며, 이제 내담자에게 충분한 힘이 생기면 의존하라고 해도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쉽게 마련이다. 이제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수프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내용에 있는 거니까, 가족한테는 무슨 잘해줬다, 무슨, 거기 아까 과일 가게 얘기하시면서 보면 과일 가게를 갖다가 하는데 과일 가게 하는데 이제 내 거보다 우리 가족한테 더 챙겨주고 보면 거기 손님한테는 좀 안 좋은 거 줬다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 내담자가 분리불안을 덜 느낀다는 말이 그러니까 좀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장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우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일단 그 과일 가게는 일단 하나의 예고요. 저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 인생에서 내 편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라고 느낀다면은 저희가 다른 데서는 좀 거절을 받아도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가족 관계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응원받는 건 좀 진심처럼 잘 안 느껴져. 근데 가족이 정말 내 마음을 읽어주고 가족이 내 편이라면 좀 밖에 나가서 나 괜찮지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근데 이제 서현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내 편이지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거나 이렇게 해줬을 때 아 그래 또 누군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일단은 밖에서 그렇더라도 가족한테 그게 안 되면은 거기에 관한 좀 뭐랄까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다는 저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래요. 저희 심리상담의 허화실 이제 앞으로 3번 남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박지단 선생님, 네, 이 저자이신 장성수 교수님의 애제자인 제발 님, 네, 이제 이자 발제를 우리 장 교수님의 의도를 또 이렇게 많이 그렇죠. 정확하게. 네,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뼈 때리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 그런 걸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또 모신 거야. 자, 기대해 보해라. 네, 두 번째 스터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